노인. 벌써 10여 년 전쯤부터 아파트 생활에 익숙해진 한 친구는 늘 우리 동네를 부러워했었다. 아파트가 편하긴 다 편해서 좋은데 이웃끼리 통 사귀지를 않고 산다는 거였다. 그때만 해도 우리 동네는 한옥이 밀집한 고풍스러운 동네였고 이웃 간의 친목이 대단했었다. 리어카 장수나 광주리 장수한테 물건을 흥정해 놓고 좀 싼 듯 하면 골목 안 사람들을 다 불러서 아주 떨이를 해버림으로써 장수는 다 팔아서 좋고 이웃은 싼거리 해서 좋은 일 하기를 저마다의 의무로 알았고, 어느 이웃이 어느 장수한테 속았다든가 바가지를 썼다든가 하면 골목 안 식구들이 일제히 그 장수를 배척해서 다신 우리 동네에 발을 못 들여놓게 했다. 떡이나 고사떡 나눠 먹기, 김장이나 큰일 때 서로 돕기는 당연한 예절이었고, 집집마다 대개 노인네를 모시고 있어 노인네의 생신 때는 골목 안 노인네들을 다 청에다가 며느리, 딸들이 극진히 모시고 온갖 솜씨를 다한 음식 자랑도 했었다. 내가 처음 이 동네로 이사 왔을 때만 해도 꼭 시골 인심 비슷한 골목 안 인심에 흔연히 동화됐기보다는 적이 당혹했었다는 쪽이 옳겠다. 개인 생활을 침해받는 것 같아 불쾌한 느낌조차 들었다. 가을철 고추 같은 것도 미리 물어보지도 않고 네 집에서든지 100근, 200근짜리를 부대째로 사서 마당에 쏟아놓고는 집집이 다니며 사람을 불러 모아서는 나누어 사자는 데는 뾰지게 싫달 수도 없고, 당장 돈이 없다고 발뺌을 하면 돈을 구워주겠다는 사람까지 나서니 기가 찰 노릇이었다. 참 할 일도 없으려니와 오지랖도 넓지 하며 속으로 혀를 차면 찼지 안 살 수가 없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요새 한창 유행하는 공동 구입이 아닌가 싶다. 내 친구가 이런 우리 동네를 부러워하는 소리를 할 때마다 나는 그냥 웃었지만 속으론 친구의 아파트 살림을 부러워하지 않았던가 싶다. 그러나 우리 동네도 이젠 많이 변했다. 골목 안에서 우리가 제일 고참이 되었고, 한옥 사이 드문드문 양옥이 들어서게 되었고, 이웃 간의 왕래가 끊긴 지 오래다. 이제 와서 문득 지난날의 인심의 그리움 같은 걸 느끼며 우리가 제일 고참인 점으로 미루어 우리 골목 안의 아름다운 전통이 우리로부터 끊긴 게 아닌가 하는 자책감조차 없지 않아 있다. 그렇지만 우리 골목의 변모야말로 근래 10여 년간의 우리 사회의 급속한 근대화가 가져온 수많은 변모의 한 전형일 따름일 것이다. 우선 집이 팔리면 새로 산 사람이 멀쩡한 한옥을 철거한다. 아직도 몇십 년을 더 버틸 수 있는 굴돌이의 제목이 좋은 한옥이 헐려서 시골로 내려간다. 시골 사람은 이런 한옥을 사다가 그대로 조립하는 식으로 지으면 건축비가 훨씬 덜 든다는 거였다. 철거가 끝나면 철근에 벽돌에 시멘트가 쌓이고 땅을 판다. 양옥의 기초공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맘때쯤 의례 맞붙은 한옥 주인과 싸움이 붙는다. 지하실을 너무 깊이 파서 집이 기울고 있다든가 담을 몇 센티미터쯤 내쌓았다든가 하는 일로 집이 완공될 임시도 또 싸운다. 2층에서 남의 집 안방에 들여다보이니 될 말이냐, 보여도 안 내다보면 될 거 아니냐 하고
어린애들처럼 싸운다. 그러나 이런 싸움의 결과란 의례 새 양옥집 주인의 승리다. 이렇게 생긴 양옥은 우선 대문이 어마어마하고 담엔 새꼬챙이가 솟고 차는 있건 없건 셔터 내린 차고까지 있어 이웃의 한옥하곤 사뭇 단수가 달라배고 사람까지 달라배서 상종들을 안하려 든다. 설사 새로 이사온 이가 한옥을 헐지 않고 그대로 사는 경우도 대개는 수리를 하는데 그 수리라는 게 또 대단하다. 방을 추녀 밑으로 또는 집과 집 사이로 내늘리고 그러자니 자연히 이웃과 또 입시름이 붙게 된다. 한옥도 번들번들 타일이 빛나는 벽이 추녀 끝까지 나와 있고 담에 새꼬챙이가 솟고 보니 한옥인지 양옥인지 분간을 못하게 된다. 반양옥이라고나 할까? 한 골목 안에 한옥, 양옥, 반양옥이 번갈아 가며 서 있고 서로 그것을 신분의 차이처럼 의식하고 있고 서로 적의조차 품고 있는 듯이 보인다. 나는 가끔 내가 돈이 한 푼도 없는 날 100원이나 500원쯤이 급하게 필요한 일이 생기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든다. 돈은커녕 광주리 하나 빌릴 만한 이웃이 없다. 그래도 나는 자주 밖에 나가 사람들과 접촉하게 되고 심심할 땐 친구들과 전화도 할 수 있고 책도 읽고 함으로써 별로 외로움을 모르고 살지만 모시고 있는 시어머님의 경우는 이웃과의 단절의 문제가 사뭇 심각하다. 심심하면 마을 갔다 오마 하고 나가시고 한 바퀴 돌아오시면 동네의 잘달한 소식은 다 모아드리던 어른이 요 몇 년째 가실 데가 없는 것이다. 새꼬챙이가 삼엄한 단장, 사나운개, 인터폰을 통과할 일도 난감하려니와 완강하게 닫힌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 일은 더욱 난관인 것이다. 앞에서 고물고물 말상대가 돼주던 손자들은 다 자라 아침 일찍 학교에 가면 늦게나 돌아와 제각기 제일이 있고 보니 할머니하고 오순도순 대화할 시간이 없다. 서로 왕래하던 친척의 노인네들도 대부분 별세하시고 젊은이들은 노인을 찾아뵙는 예절쯤 생략하고 사는 지 오래다. 그래 그런지 원체가 80고령이라 그러신지 요새 우리 시어머님 대화에서는 많은 단어를 잊어버리고 극히 제한된 단어밖에 구사할 줄 모른다. 춥다, 덥다라든가 배고프다, 맛있다, 맛없다라든가 하는 감각과 본능의 욕구에 필요한 범위 내로 점점 협소해지고 있다. 가끔 우뚝 솟은 2층 집을 바라보면서 저놈의 집엔 늙은이도 없나 하시더니 요샌 그런 소리도 안 하신다. 누웠다 앉았다 장독 뚜껑을 열어봤다 하시며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사고의 범위까지가 구사할 수 있는 단어의 범위 내로 제한되는 걸까? 그렇다면 80년을 산 긴긴 사연은 뇌의 어느 깊은 주름살 속에 영영 사장되고 만 셈인가? 측은하고 서글프다. 내 남편을 나 길러주었고 내 자식을 같이 사랑하고 같이 병상을 보살피고 같이 재롱에 웃던 분의 쓸쓸한 노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저 한 가닥 연민뿌리니 그것 또한 슬프다. 1978년작
도시 아이들. 동네 골목이나 유원지 같은데 아이들이 모여서 노는 걸 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저희들끼리 하는 짓이 너무 얕고 되바라지고 세련된 도시적인 아이들보다는 어딘지 모르게 시골뜨기스러운 아이들한테 더 정이 간다. 여기서 내가 시골뜨기스러워 보인다는 건 외모나 옷차림이나 말씨 같은 게 아니라 속에서 풍기는 우직함, 단순함, 천진함 같은 걸 말한다. 나도 국민학교 쪽부터 서울서 자라 순 서울 토박이한테 시집와서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도 내 아이가 남보다 똑똑해지기보다는 아까 말한 의미의 시골뜨기스러워지길 바라며 또 그렇게 기르노라고 애까지 써가며 길렀다. 그러나 그게 그렇게 맘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이들을 내리 기를수록 알게 되었다. 큰애보다는 다음애가 더 되바라지고 다음애보다는 다음애가 더 야가 빠지고 저절로 이렇게 되고 만다. 내가 굳이 아이들의 유형을 도시형과 시골형으로 구별하고 시골형의 아이들에게 별난 애정이랄까 향수랄까 이런 걸 갖고 있는 데는 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또 그런 편애가 어제 오늘 비롯된 게 아니라 아주 역사 깊은 것이다. 나는 두매에서 읍이나 면 소재지도 못 나와보고 8살까지 자랐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서울로 끌려와 국민학교에 입학했다. 그때 본 서울 애들이 너무나 똑똑하고 예뻐 보여 내가 위축됐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하다. 그런 애들하고 나하고 친구가 될 것 같지가 않았다. 또 입학하고 처음 일주일쯤은 엄마들이 따라오는데 그때 서울 엄마들은 트레머리나 하사식감이라는 근사한 머리 모양을 하고 있는데 우리 엄마는 쪽을 찌고 번쩍번쩍하게 다듬이질한 흰 옥양목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는 게 멀리서도 그렇게 잘 눈에 띌 수가 없었다. 창피해서 저런 엄마는 안 따라봤으면 싶으면서도 엄마까지 없으면 그 엄청난 고독감을 견딜 것 같지가 않았다. 게다가 나는 동네 친구도 없었다. 같은 학교에 다니는 동네 친구가 있으면 빨리 사귀게 되는데 우리 동네 아이들은 다 우리 동네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데 나만이 인왕산 자락을 넘어 매동 국민학교에 다녔다. 그때는 국민학교도 시험치고 입학하던 때였고 지금의 학구제처럼 그 국민학교에서 시험을 치르려면 그 국민학교 근처 동네에 살아야 된다는 제한이 있었다. 그런데 나는 영천에 살면서도 주소를 누상동에 사는 친척집으로 옮겨가지고 매동 국민학교에 시험을 친 것이다. 우리 어머니가 시골 부인답지 않게 그 시절로서는 대단한 교육열이어서 영천보다는 문 안에 있는 학교를 다녀야 한다고 지금으로 치면 학구제 위반을 한 것이다. 그때는 서울을 사대문 안과 사대문 밖으로 나누어 문 안, 문 밖이라 부르며 집값의 격차로부터 갖가지 차별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서울에 오자마자 가뜩이나 어리둥절한데 2가지 주소를 외워가지고 다니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학교에서 물어보면 대답할 주소와 길에서 혹시 집을 잃어버리면 대답할 진짜 주소와 그것은 나이 어린 시골뜨기 계집애에겐 적잖이 고통스러운 부담이었다. 엄마는 늘 그 둘을 행여나 헷갈리는 일이 있으면 큰일 난다고 일러줬고
그럴수록 나는 꼭 그걸 헷갈리고 말 것 같아 겁이 났고 동네 서고 학교 서고 친구가 없어 외로웠다. 서울 애들은 영원히 저희들끼리만 놀지 나 같은 건 붙여줄 것 같지가 않았다. 그런 느낌은 죽고 싶도록 절망적인 것이었다. 그러다가 뜻밖의 친구가 하나 생겼다. 그것도 아주 예쁘고 똑똑해서 선생님이 귀여워하고 교단에 올라가서 봄이 왔다는 일본 노래를 독창까지 한 애가 내 친구가 되어주었다. 걔는 내 짝이었는데 고무나 연필을 교실 바닥에 떨어뜨리면 나더러 주워달랬고 걸상을 책상 위에 얹는 일도 나더러 해달랬고 나는 걔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었다. 반 애들이 내가 걔 꼬붕이라고 했지만 나는 꼬붕의 뜻을 잘 몰라서 아무렇지도 않았다. 어떤 때는 운동화를 한 짝 벗어서 한 발로 오랏말처럼 저만치 차 던지고 주워오라고도 했다. 아무리 시골뜨기지만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어서 시무룩하게 있으면 운동화가 없는 한쪽 발을 쳐들고 한 발만 갖고 깽깽발을 치면서 아이고 다리야 하며 엄살을 떨면 집어다 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앙증맞고 깨끗한 도시아이의 흰 양말에 흙이 묻지 않도록 하고 싶었던 내 심정은 예쁜 인형을 아끼는 마음과도 비슷했지만 비굴한 것은 아니었다. 그 예쁜 애는 친절하게 소곤소곤 속삭여서 재미있는 얘기를 한 적도 많았다. 한 번은 학부형 회가 있던 날인데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답게 제일 촌스러웠고 걔 엄마는 걔 엄마답게 예뻤다. 놀라운 것은 너무도 젊은 거였다. 나는 나도 모르게 탄성을 바라고 니네 엄마 참 예쁘다. 너는 어쩌면 그렇게 니네 엄마를 닮았냐? 고 했다. 그러나 그 애는 좋아하지 않고 이상한 웃음을 웃었다. 그러더니 내 귀에다 대고 속삭였다. 내가 무슨 말 하나 해줄게. 너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알았지? 했다. 나는 가슴을 다 두근대면서 절대로 말 안 하겠다고 맹세를 했다. 그래도 그 애는 못 믿겠다는 듯이 내 새끼손가락과 자기 새끼손가락을 걸고 흔들면서 종알종알 주문 같은 걸 외웠다. 주문이라야 별것은 아니었다. 그때 우리 아이들 사회에서 유행하던 것으로 이 약속을 안 지키면 무슨 벌을 받는다는 기괴하고도 황당한 것이었지만 어린 마음에 상당히 두려운 것이기도 했다. 나는 엄숙하게 다시 한번 절대로 아무한테도 말 안 한다고 맹세를 했다. 그제서야 그 아이는 입을 내 귀에다 대고 저 여자는 자기 친엄마가 아닌 의붓엄마고 친엄마는 쫓겨났고 의붓엄마는 바에 다니던 나쁜 여자라고 했다. 나는 바가 뭐 하는 데냐고 물었더니 그것도 모르냐고 아주 나쁜 데라고만 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해서 생전 처음 나는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되는 엄청난 비밀을 가지게 된 것이었다. 그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흐뭇한 것이기도 했다. 나는 그 비밀을 통해 그 예쁜 애와 영원한 우정이라도 맺어진 것처럼 느꼈다. 실상 나는 그 전까지는 그 애가 나와 너무 맞지 않고 예쁘고 세련됐기 때문에 언제고 날 버리고 딴 애와 친해질 것 같아
조마조마했던 것이다. 그런데 나는 그 바라는 데가 뭐 하는 데인지 그게 궁금해 영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어느 날 엄마에게 그 바라는 데 대해서 물어봤다. 엄마는 가르쳐 주기는커녕 그런 못된 소리를 어디서 들었나고 야단치면서 그 소리를 들은 곳을 대라고 했다. 나는 그 애와의 엄숙한 맹세를 생각하고 입을 열지 않았다. 엄마는 나중엔 매까지 들면서 그 바라는 얘기를 어디서 들었는지를 알아내려고 했다. 요즘 상식으론 상상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땐 그랬던 것이다. 그래도 나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 나는 그 비밀 때문에 몇 가지 맞고도 그 애가 나에게만 그 비밀을 가르쳐 줬다는 걸 감사했고 거기 무슨 보답을 하고 싶어 했다. 마치 값진 선물을 받고 그것의 반값이라도 되는 걸로 보답을 하고 싶어 고민하는 만큼이나 진지하게 그 문제를 궁리했다. 마침내 나는 나도 그 애에게 내 비밀을 가르쳐 주리라 마음먹었다. 내 비밀이란 다름이 아니라 주소가 2개라는 거였다. 실제로 사는 주소를 속이고 이 학교를 들어오기 위해 가짜 주소를 썼다는 엄청난 비밀을 이 아이에게 고백할 것을 결심했다. 나는 그 아이가 나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새끼손가락을 걸고 주문을 외고 나서 그 애의 귀에다 대고 그 말을 했다. 말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부탁하고 만일 그 사실이 탄로가 나면 이 학교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소리까지 덧붙였다. 그러고 나니 빚이라도 갚은 것처럼 속이 후련할 뿐더러 이제야말로 나와 그 애는 떨어질 수 없는 단짝이 되었다는 걸 느꼈다. 그러나 웬걸 그 다음 날로 내가 영천 사는 아이란 소문은 파다하게 퍼졌다. 영천 사는 아이는 또 괜찮았다. 감옥소 동네에 사는 아이라는 거였다. 아이들이란 순진한 것 같으면서도 악마처럼 악랄하고 잔혹한 데가 있다. 얼라리 꼴라리 누구누구는 감옥소 동네에 산단다. 매일매일 전중이만 보면서 산단다 하고 반 아이들이 손뼉을 치면서 나를 놀렸다. 나는 우리 동네에 있는 제일 큰 집이 죄인들을 가둬두는 데라는 걸 알았지만 그 동네에 산다는 것까지 부끄러운 일이 된다는 건 처음 알았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선생님까지 내가 누상동이 아닌 영천에 산다는 걸 알게 되어 쫓겨나면 어쩌나 근심스럽기도 했다. 그러나 뭐니 해도 가장 큰 타격은 그 예쁜 애의 배신이었다. 손가락 걸기도 맹세도 주문도 귓속말도 어쩌면 그렇게 겁도 없이 외눈 하나 까딱 안 하고 배신할 수가 있었을까. 나는 그때 학구제 위반으로 쫓겨나는 일도 안 당했고 아이들의 놀림도 곧 가라앉았지만 그때 그 얄쌍한 전형적인 서울 계집애의 배신이 안겨준 상처는 어린 내가 감당하기엔 너무도 큰 것이었다. 나는 학교가 다니기 싫어서 차라리 쫓아내 주었으면 싶었고 아무리 기다려도 안 쫓아내길래 선생님께 우리 집이 이 학교 간내가 아닌 영천이란 말씀까지 드렸다. 나로선 대단한 용기였다. 선생님은 그러냐고 말할 뿐 놀라지도 않았고 그 후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않았다. 그해 여름방학에 시골에 내려가니
서울선 그렇게 시골뜨기 같던 내가 시골 친구들한테는 서울뜨기로 보였던지 슬슬들 피했다. 얼마나 보고 싶은 친구들이었는데. 그러나 나는 곧 그 구역질 나는 서울뜨기 티를 털어버리고 그리운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었고, 개학이 되어도 다시는 서울 안 가겠다고 떼를 썼다. 엄마는 아니 서울 그 좋은 3층 집 학교를 마다하고 이 두매구석 초가지붕 간이학교 다닐 거냐고 야단을 치면서 나를 억지로 끌고 서울로 왔다. 개학해 다시 학교로 온 나는 그 계집애와 다신 친하지 않았고, 물론 그 계집애의 심부름 같은 것도 안 했다. 나는 그 계집애를 깊이 미워했고 깊이 경멸했다. 그 후 여지껏 서울에서 사는 서울 사람이지만 그때 그 서울 계집애에 의해 눈뜬 사람 보는 눈, 그것은 다분히 옹졸한 편견일 가능성이 많다는 여지껏 못 버리고 있다. 아이들을 좋아하지만 너무 얕고 똑똑하게 겉으로 바라진 애는 괜히 싫고, 어른끼리 사귈 때도 너무 세련되고 사교적인 사람에겐 정이 안 가고 경계심을 먼저 품게 되고, 어느 한 구석이라도 시골뜨기스러움이 엿보이면 사귀어도 좋을 것 같은 신뢰가 간다. 그리고 남들이 학벌 내세우기를 좋아하는 것만큼이나 나는 내가 시골 출신이라는 걸 내세우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나에게 얼마만치 시골뜨기 성이 남아있느냐는 나도 잘 모르겠다. 요새는 아무리 두매산골에 가도 외모가 시골뜨기인 사람은 많아도 내가 원하는 그 우직, 단순한 시골뜨기성이 내면으로부터 풍기는 사람을 만나기는 힘들다. 하물며 도시 한복판에 서랴. 그러니까 내 시골뜨기 성애의 그리움은 돌아갈 수 없는 고향에 대한 향수 같은 걸 거다. 1976년작.